연불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경전하고 많이 나오는 거, 읽는 거, 우리가 일상 의식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사대를 관하는 게 무상계. 무상계지 열반의 중요한 문이다.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상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4대 관법, 4대 관계라. 근데 이제 발음이 억양이 좀 그러니까 무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 4대를 관하는 수행은 우리 한국 불교에 굉장히 밀접해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 4대를 관하는 그 수행이 뭐 하는 수행이에요? 상전스님. 네. 4대를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스님들은 수행에 대해서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요. 한국 스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 하면 수행이 뭐예요? 마음을 개발시킨다. 또 다른 해석이 또 필요하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에는 조금 더 적확한 대답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뉘앙스의 질문은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이 필요해요. 수행이 뭔가요? 신통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라 오답의 정석이에요. 신통 개발 오답의 정석이에요. 수행은 뭐를 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몸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닦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수다원이 되려면 3가지 장애가 결박이 극복돼야 돼요. 그 3가지가 뭐죠? 기억나나요? 3가지가. 첫 번째가 유신견, 계금치견, 그 다음에 의심, 요 3가지가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이죠? 수다원이 되려면 유신견, 그 다음에 계금치견, 의심, 요 3가지가 다스려야 되는데, 계금치견이 뭔가 한번 보세요. 실라, 바따, 빠라마사가 되는 거예요. 빠라마사는 전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실라와 바따는 산스크리트 브라따예요. 브라따라는 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브라따는 금기. 그래서 계율과 금기 사항을 지키면 내가 성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요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제스님? 계율과 금기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성자가 수다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율과 금기 사항을 무너뜨리는 게 수행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율과 금기 사항을 지키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것 외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 외에 다시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걸 하는. 자,
그러면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불교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닦는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유신견. 자, 물론 어제 내가 다시 저기를 했지. 그래서 이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불교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가면 돼요. 오온이 무아임을 깨닫는 게 마음을 닦는 것의 아주 FM 정석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승에서는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오온 자성공이에요. 그래서 오온 무아 오온 자성공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죠, 상전 스님? 네. 자 그러면은 오온이 무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나의 느낌이 내가 아니고 나의 시비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내가 아니고 나의 욕망이 내가 아니고 나의 의식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전 스님, 오늘 서류 정리해야 되는데 늦게 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맛있는 차에 혹한 거야.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맛있는 차, 좋은 물건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전반적으로 스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를 해요. 좋은 느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욕망을 추구해요. 출가자가 좋은 느낌, 좋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견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출가자가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 정견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나빠요? 수행에는 좋지 않습니다. 수행에는 좋지 않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본능이죠. 자, 여기에서 아는 게 필요해요. 내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시작이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욕망과 본능은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상전 스님, 그 외에 몇 가지 허물이 있겠어요. 그거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출가자가 좋은 물건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일단은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 첫 번째, 뭐가 되죠?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좋은 것에 대한 업이 내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업이 증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늦게 오셨으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업이 증장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발생하게 돼요? 무엇에 대한 탐심? 무엇에 대한 욕심?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은 나에게 업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나에게 탐심을 증장시키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오온에 대한 집착을, 오온이 무아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꾸 좋은 것 쪽으로 나가면 오온을 증장시키는 방법으로 오온을 증장시키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수행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어진 거꾸로 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은 어느 날 탐심의 연료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생에 돌쇠로, 마당새로 살았어. 마당새로 살면서 대갓집에 그 만화님들이 즐기는 것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주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너무너무 강했어. 그런 사람은 수다원이 되어도 그 탐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생한 에너지가 소멸돼야 돼. 그래서 아나함이 되기 이전까지는 전생의 그 강한 에너지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요. 사다함이 되어도 그것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업을 발생하는 것이고 오온을 증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으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빨라지지만,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증장시키는 길로 가게 되고, 수행을 하면서도 앞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탄 것 같아. 나는 죽으라고 달렸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뒤로 가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냐 하면은 오온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닦는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대를 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온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이에요. 그 다음에 색의 의지에서 우리 인간의 수상행식이 연달아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신에 대한 욕망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를 관하는 것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장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차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분, 40가지의 수행에서 하나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대를 구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게 설명한 게 있고 간략하게 사대를 수행하는 데서도, 사대를 수행하는 것도 길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념청에서는 간략하게,
그 다음에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라훌라 교계경, 요소 분별경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왜 여기 왔다가 다시 갔어? 자리가 거실이 좀 열악해서. 거기서 읽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을 아니 저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구들이여 마치 정신 좋은 백정이나 그 도제가 줄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풍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기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사대를 명상 주제로 가진 통찰지가 예리한 자를 위해서 긴 연처경에서는 간략하게 설하셨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백정이 소를 키울 때에도 끌고 온 뒤에 묶어둘 때에도 도살할 때에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복이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가져 간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고 그들은 고기를 사가져 간다고 생각한다. 자 수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에고를 다스린다 라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에고를 다스린다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와 남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보살. 그 다음에 나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수행자예요. 그 수행자, 일반 수행자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중생이라고. 이건 수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에고를 다스리려면 몸의 실체를 사대로 분석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키울 때 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를 밥을 먹일 때에도 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도살장에 이제 나이가 차면 끌고 가야 되죠. 그때도 소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살을 할 때에도 도살을 할 때 어떻게 도살을 하죠? 보통 소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큰 해머로 되뇌 있는 데를 탁 쳐가지고 그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소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소라는 생각이 사라지냐면은 부분별로 다 썰어가지고 부분별로 정육점에다가 진열을 했을 때는 자, 저 소사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고기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에고, 자라는 인식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냐? 첫 번째, 32개로 분해하거나 두 번째, 42개로 분해하거나 혹은 세 번째, 4개로 분해했을 때 그 나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4개로 그렇게 지수화풍 4대로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32가지로 저번 시간에 32가지로 분해를 했죠. 어떤 사람은 42가지로 분해하는데 작게 분해하고 그 다음에 많이 분해하는 사람의 특징과 차이점이 뭘까요? 정신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들, 그 이근이라고 하죠. 굉장히 날카로운 근기를 가진 사람은 너무 번잡하게 분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실증이 나버려요. 그건 지수화풍 4대로 딱 관을 하면은 바로 알아차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근기는 32개로 나누어야 그래야 분해가 나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정신이 맑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신이 흐릴 때가 있어요. 흐릴 때는 32개로 맑을 때는 4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 보세요. 1. 땅에서 개인토끼리 발전 비유경에서는 4대를 명상주제로 한 통찰지가 예리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사라졌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속의 음식, 똥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가 핫띠, 빠다, 우빠마, 숫다. 그러니까 D가 긴, 핫띠는 코끼리, 그다음에 빠다는 발자국이고 우빠마, 비유, 숫드라, 경. 그래서 긴 코끼리 발자국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경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짐승들의 발자국이 많은데 그 짐승들의 발자국보다도 가장 큰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이다. 그래서 발자국 사이즈로 코끼리보다 큰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수행의 가르침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경에서 땅, 지수, 화풍 4대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스킨, 플래시, 살, 그 다음에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속의 음식, 똥 이렇게 20가지는 전부 다 지대에 속한다. 염통이 뭔지 아나요? 심장이죠. 그래서 나는 염통이라고 않고 심장이라고 보통 많이를 해요. 자, 요것은 땅의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내적인 물의 요소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 그리고 업에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쓸개적, 가래, 고름, 피, 땀, 붓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 침, 콧물, 관절의 오줌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쓸개라고도 하는데
쓸개는 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즙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체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담즙을 기본적으로 기름 물기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계가 나와 있죠. 비계가 있는데 이 비계가 액체겠어요? 아니면은 고체겠어요? 고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비계는 기름이 모여진 것이 비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름이 뭔가요? 굿기름을 비계를 굿기름이라고, 굳은 기름이라고 그렇게 대림스님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말로 비계고, 그 다음에 비계는 기름이 굳어진 것이 비계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액체에다가 속하게 되는. 그래서 12가지는 이제 수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2가지로 관하는 방법에다가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화대와 수대가 4개, 6개로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소비하거나 그런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불의 요소라고 하는데 불의 요소가 첫 번째 따뜻하게 하거나 사람을 늙게 하거나 그 다음에 태우거나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불의 요소는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 예를 들면부터 읽어보세요. 바람의 요소는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들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요소는 제일 먼저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숨으로부터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에요. 자, 들이쉬는 숨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고 내쉬는 숨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바람이 생기게 되고요. 내려가면서 이 그 위와 장에 이 바람 요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바람의 요소가. 왜 바람이 있죠? 구멍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멍이 없다면 창자가 막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게 되고 빈 공간이 있는 것은 항상 흐름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복부의 바람, 그 다음에 창자에 있는 바람, 그 다음에 온 몸에 움직이는 바람은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하기 쉬워요. 기가 흐르는 것을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람의 요소를 6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요소 4가지, 바람의 요소 6가지에서 10개가 더 되죠. 10개가 더 되니까 앞에 있는 지수의 32가지에다가 화풍 10가지 하면 42개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대와 수대 32가지에 화풍 하나씩 해서 34가지로 보거나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이쪽 읽어보세요. 1-5 라울라 교계경과 요소 분별경. 통찰지가 예리한 기구가 머리털이 땅의 요소 있고 몸털이 땅의 요소 있다 라고 상세하게 사례를 파악하면 그에게 명상 주제가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땅의 요소고
점착의 성질을 가진 것은 물의 요소고 익히는 특징을 가진 것은 불의 요소고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마음에 잡들이할 때에는 그에게 명상줄리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홍찰지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가 않다. 첫 번째 설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마음에 잡들이할 때 분명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적인 상태가 예리한 상태가 있고 보통 상태가 있어요. 나는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은 책을 보거나 뭐를 하면은 카메라가 찍히는 것처럼 바로 되는데 그 시간을 만약에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5번, 10번, 20번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예리한 상태가 있고 보통의 상태가 있고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그 지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32개를 다 가나면은 의식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딱딱한 것은 땅에, 그 다음에 이 수분성이 있는 것은 물의 요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전만을 공부해서는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점착이라고 하는 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할 때 점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수행 전통은 또 따로 이렇게 약간 저기라지 경전만 봐서 수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9살 때부터 아함경을 읽으면서 사띠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읽었는데 정확하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알아차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방에 가서 그냥 10분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들으니까 바로 이해하겠던데 경전은 수십 년을 읽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만을 읽었을 때의 한계가 있어요. 그 수행 전통에서 배워야만 되는 아주 미묘하고 가벼운 요소가 있는데 이 미묘하고 가벼운 요소는 수행 전통 아니면은 경전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수행을 할 때는 점착, 물의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수변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의 요소를 익히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하지만 뜨겁거나 차가운 요소로 바람의 요소가 팽창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팽창하는 요소 말고 또 수행을 할 때는 움직이는 요소로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 해덕 스님 저쪽으로 앉으세요. 문 옆에 밤새워서 수행하라고 했더니 밤에 잠을 안 잤더라고. 그러고 본 게임에서 이제 졸게 되는 저기 저 옆에 문 옆에서 앉아 있으면 바람이 있으니까 졸음이 안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4가지로 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알아차림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은 32개로 이제 관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뛰어난 사람하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하고 지수화풍 4대와 32개 혹은 34개, 42개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실참으로 들어가서 자, 나를 지수화풍 4대로 관한다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는 앉아서 32가지로 관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지금 이것을 이제 실제 그 수행을 할 때 이제 관법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코끝으로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 관찰한다고요? 발바닥 끝으로 경행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코끝으로 관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를 인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코 끝에서 숨이 들어가는 그 지점, 거기에다가 숨이 들어갈 때, 내쉴 때 이 끝에서 바람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고사님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요 코끝에서 숨을 들이킬 때 하고 내쉴 때 이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느껴지나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 이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건 풍대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거, 그것은 풍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호흡이 가라앉으면, 조금 마음의 기운이 미세해지면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호흡이 조금 느려져야 돼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자, 열성을 중심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드실 때 열이 발생해요? 아니면은 냉기가 발생해요? 숨을 내쉴 때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차가움, 따뜻함이라고 이렇게 화대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마음을 미세하게 하고 호흡을 더 미세하게 하면, 숨을 들이쉴 때 수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킬 때, 내쉴 때. 내쉴 때는 모이스처, 습도가 느껴져요. 스님 느껴지나요? 숨을 들이킬 때도 습도가 있나요? 건조함과 촉촉함, 그렇게 수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느끼기 쉬운 게 풍, 화, 수, 그 다음에 지대가 가장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대는 뭘 느끼냐면은, 숨을 들이킬 때 코 부분에 탁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숨을 세게 들이켜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미세한 사람은 섬세하게 할 때도 코에 바람이 닿는 것을 탁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닿는 것으로 한번 관찰해 보면, 들어갈 때는 콧구멍 안쪽이 그 호흡이 닿고, 나올 때는 이쪽에서 닿는 게 느껴져요. 이것은 이제 지대예요. 탁 부딪히는 것은 지대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 사대로 계속해서 호흡을 그렇게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사마타 위파사나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어요? 어디에 속하겠어요? 위파사나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호흡을 할 때, 사마타로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타는 움직이지 않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다가 딱 말뚝을 박아. 여기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여기 한 점에 집중해가지고 이 한 점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건 말건 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 한 점에서 거기에 요 상태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에 그 장소가 점점 하얗고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마타에서는 니미따 같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똑같은 호흡을 할 때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법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마타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침을 놔가지고 죽여놔야 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사마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아누 빠사띠,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위파사나의 수행이다. 자, 그런데 이 위파사나의 수행을 한 3개월 이상을 하는데 마음의 산란함이 가라앉지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도 위파사나의 수행을 책에서 보고 했을 때는 몇 년을 해도 10년 가까이 시도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위파사나, 이 사티 수행은 나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방에 가가지고 10분 딱 배우니까 아주 바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배우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그 간극이 어긋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 체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이상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다음에 쉬워지고 집중이 안 되면 그러면 사마타로 전향을 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통찰지가 예리한 자가 이 명상지를 잡고자 하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의 온몸으로 전행한다. 이 몸에 있는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점차가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고 있게 하는 성질이나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팽창하는 성질이나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고는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사대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들여야 하고 단조해야 한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들이 지소화풍 4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발바닥에 닿는 그 감촉과 느낌도 발에 부딪힐 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느낀 것은 금명스님 뭐예요? 그건 땅의 성질이고 여기서 촉촉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발바닥에서 느꼈다면은 수대, 그 다음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을 느끼면 화대,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것을 풍대라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할 때도 움직일 때에도 지소화풍 4대로 관을 하고 이게 1단계예요. 자, 그러면 2단계는 무엇이냐면 백정이 고기를 쓸어 놓고 여기는 사치살, 여기는 무슨 뭐 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고 하지 등심이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소다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수하풍 4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두 번째로 관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대로 보고 이 4대는 나도 나의 것도 아니는 것을 그렇게 관조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반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지를 수반하는 산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접산매이다. 본산매는 이르지 못한다. 43. 혹은 이 사대에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위를 사하셨다.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에 의해 공간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은 형상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이 가운데서 각각의 틈을 따라서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 뒤 이 가운데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라고 앞서 설한 방법에 따라 요소를 파악한 뒤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요소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4대로 관찰하는 방법, 이 몸의 32가지 혹은 42가지를 4대로 관찰하는 방법은 사마타의 방법에 속해요, 위파사나 방법에 속해요. 지금 이 4대로 관하는 것은 위파사나에 속하고 전 시간에 그 32가지 중에서 하나의 모양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뭐에 속해요? 그거는 사마타.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산매를 얻을 수 있어요? 본산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본산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4대로 분석해서 그렇게 관찰을 하는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근접산매까지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근접산매 혹은 또 찰나산매 거기까지만 갈 수가 있다.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리고 근접이나 찰나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만히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찰나나 근접산밖에 얻지 못하고, 사마타에서 몰입산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본산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대상을 기절을 시켜놔. 기절을 시켜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몰입 본산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 것을 관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절시켜놓고 관찰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4대를 관찰하고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산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근접산매와 본산매의 차이점을 말하겠죠. 근접산매는 5가지 산매의 장애 요소가 사라진 걸 근접산매라고 하고, 본산매는 플러스 산매의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본산매라고 한다. 이 2가지의 역기능과 순기능, 부정적인 5가지와 긍정적인 5가지, 이 2개가 다 갖춰졌을 때 본산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산매에 들어갈 때, 이 산매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5장. 5장 육보할 때 5장이 아니고 무슨 5장이에요?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를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벌써 1부가 끝났는데 쉬었다가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하다가 휴식을 취해도 괜찮을 것 같고. 벽종수님 어때요? 지금 아직은 피곤이 오기도 전이니까 오히려 쉬면서 피곤해질 수 있어. 조금 더 하다가 하자고. 쉬면서 요거를 계속 놀리니까 피곤해. 자, 그러면은 본산매에 대해서, 자, 이제
그 전에 공부했던 건데 빠띠바가 니미따가 있고 아빠나 사마디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자, 선정 읽어보세요. 1. 선정 자나 본산매 아빠나 사마디의 성취와 함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초선은 5가지 장애의 극복과 5가지 심리적 요소를 갖춘다. 1. 색계의 선정은 욕계를 초월함으로써 달성된다. 5가지 장애들이 욕계와 특별한 관련이 있으므로 5가지 장애 요소들로부터 자유롭다.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졸음들 등과 회한, 회의적 의심이다. 2. 초선의 5가지 심리적 요소는 적용된 생각, 빗닦아 지속된 생각, 빗자라, 기쁨, 미띠, 행복, 소타, 집중, 백화 같다. 자, 우리는 마음이 무엇에 집중을 하면 선정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마음이 무엇에 집중된 것은 선정의 5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애깍 아니고 애깍 같다라. 애깍 같다. 애깍 하나에 같다 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된 것 그것일 뿐이에요. 이것 자체 하나에 집중된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아. 이 삼매라고 얘기하려면 나머지 4가지가 같이 동반을 해야 삼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4가지를 갖추기 전에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면 이 5가지의 장애가 사라져야 돼요. 자, 왜 5가지 장애가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해요? 색계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심적인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서 죽으면 색계라고 하는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색계는 욕계하고 차이점이 무엇으로 차이가 나죠? 무엇이 사라져야 그래서 욕계와 색계의 아주 커다란 차별, 그 차별은 뭐예요? 욕계와 색계의 커다란 차별. 그 차별은 무엇이냐 하면 욕계를 초월을 해야 돼. 욕계의 욕망을 초월을 해야만 그래야만이 색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브라흐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래요? 브라흐마 비하나, 범천의 거주, 범천의 삶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욕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넘어가는 지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음욕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깨달음은 결국 어디 안에 속하는 거예요? 욕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 근데 여러분들 음욕은 5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5가지로 이루어졌죠? 오욕락으로 이루어졌어. 여러분들 오욕락이 총화가 음욕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할 때 사나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욕락을 빠짐없이 다 갖춘 게 음욕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야. 벌써 우리가 이성에 대한 끌림이 있을 때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워야 되고 코로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 혀의 감각 그 다음에 몸의 타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생각 그래서 우리 그 오욕락이 다 두루 갖춘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음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는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욕락을 하나로 믹서해 놓은 것이 음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색계는 생각하지 말고 욕계에서, 그런데 막 그냥 좌선을 해서 오래 앉아 있다. 좌선을 해서 욕계의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오욕락과 그 다음에 음욕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수업 끝나기 전에 스님이 좀 저기를 해줘야 수다원하고 이 5가지 장애를 다스리는 거하고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스님이 좀 저기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5가지의 그러니 이제 장애를 우리가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바라보자고요. 무엇을 5가지 장애라고 하는가? 상유따니까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기에 마음을 타락시키는 5가지가 있다. 이것에 물든 마음은 부드럽지도 유연하지도 빛나지도 쉽게 깨지지도 않으며 타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완전히 갖춰놓지도 않았다. 자, 마음을 타락시키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니바라나라고 하는 것은 니 플러스 바르 장애가 되는 것. 그래서 해탈을 장애하는 것이 바로 장애예요. 그래서 반짜니바라나 하면 5가지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머무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이 5가지의 길이 있어요. 마음이 머물러서 속박이 되는 것이 5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게 5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5가지 마음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속에 머무르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5장 한차 니바라나니 감각적인 욕망, 한마찬다, 성냄, 이압바다, 게으름과 둔함, 희난이 있다, 불안과 걱정, 우다차, 구구자, 의심, 비치기자. 자, 혜경 스님. 혜경 스님은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자주 머무르나요? 자, 1번 감각적 욕망, 2번 성냄, 3번 게으름과 둔함, 그 다음에 4번 불안과 걱정, 5번 의심. 1번과 3번에 주는 그렇죠. 자기네 상태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욕망들이 어떤 해로움이 있고 이런 그 욕망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까마찬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까마수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이 성애를 다루는 것을 까마수트라라고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까마는 일반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런 그 성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까마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 그래서 오욕락이 뭘 오욕락이냐고 하냐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오용락은 일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의 마음이 즐기고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을 오용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안입이 설신인데 혜경 스님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뭐가 있어요? 눈의 대상,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귀의 대상으로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고, 코의 대상으로는 뭐가 있어요? 좋은 향기, 나쁜 향기가 있어요. 혀의 대상으로는 좋은 맛, 나쁜 맛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몸의 대상은 접촉이 되죠. 이렇게 5가지 대상이 있어요. 마음이 이 5가지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이 5가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스님? 예? 대부분 이 5가지 대상에 머물러 있어요. 상견 스님은 몇 프로 정도가 이 5가지 대상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중에서 스님은 내가 보기에 혀의 대상, 그 맛에 굉장히 그 7할 이상 아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감각기관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머지 싹 무시하고 눈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술적인 그런 미술 전시장에 가보면 그냥 그림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환희로움에 막 빠지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경치를 보더라도 우리는 막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경치 때문에 괜찮다. 근데 어떤 스님은 막 그냥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시를 쓰면서 몇 시간을 그 앞에서 막 머무는, 그러니까 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 그쪽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이제 나도 5가지 감각 중에서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봐서는 그냥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소리로 딱 들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마음이 확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내가 오래 들었던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의 소리에 많이 머물러 있는 이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2개는 아닌데 향기. 예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템플 그 관장으로 오신 스님이 있는데, 자기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시끄러워도 괜찮대. 화장실 있는 방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냄새를 자기는 굉장히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제가인들 옆에 있는 시끄러운 방은 자기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 향기에 아주 민감한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오감이 그렇게 사람의 그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발달한 것이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특별한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의 70에서 90% 이상, 특히 현대인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5가지 감각기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래서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을 이 5가지 친구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 얘들하고 자꾸 놀러 다니거든. 얘들하고 못 만나게 해야 돼. 못 만나게 해가지고 좋은 애들하고 만나서 좋은 길을 들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혀의 감각을 즐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는 양과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오후 4시, 5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쁜 친구들과 나의 마음이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으로부터 어울리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친구하고 놀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하고 노는 걸까요? 수행. 너무 넓은 말이니까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하고 노는 것이 될까요? 혜경 스님은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경전을 애워야 돼. 어떤 경전을? 수행에 관련된 경전을 이해할 만한 경전을 애워야 돼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반야신경이고,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머리에서 자동 회전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대념처경을 외워야 돼. 이런 경우에는 대념처경을 외워서 조금 외울 거리가 많거든. 이제 외울 거리가 많으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경전을 외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경전을 외워가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그 경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그 대상에 메워놓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전을 읽다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뼈만 쫙 남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뼈대만 탁탁탁탁 이렇게 애우는 관법을 하고, 세 번째로 대념처경의 뼈대가 뭐예요? 지수화풍 4대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4대와 오온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더 줄이면 4대와 오온을 관하는 수행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줄인 것이 4대로 오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오용락의 그 맛이 들어서 태어난 게 인간 세상이라서 그냥 오용락을 없애버리라.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좋은 친구하고 더 많이 있게 하고 나쁜 친구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이다? 혜경 스님? 경전을 애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실행을 하세요. 경전을 그렇게 애우는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죠. 아직 잠깐만.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저 칠판 보세요. 자, 감각적 욕망을 까마찬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무엇으로 다스려지냐 하면은 액각 같다, 일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조금 욕망이 좀 가라앉느냐? 일례가에서 가라앉게 돼요. 언제 소멸하느냐? 불안과에서, 아나함에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일념 집중. 그러니까 경전을 외우는 것도 일념 집중이고, 명상 대상에 저기 하는 것도 일념 집중이고,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쉽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한 일념의 어떤 대상에 집중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다함에서
이게 가라앉고, 자, 사람에서 가라앉을 때 감각적 욕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감각적 욕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잠재의식의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다함이 되어서는 의식적 감각적 욕망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잠재의식의 감각적 욕망은 소멸된 게 아니야. 그게 안함이 되어서야 소멸된다. 자, 그러면 잠재의식의 감각적 욕망을 예를 들면 뭐를 말할까요? 인간에게는 자기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단 인생에 한 번 그 이상형을 만날 수가 있어. 그 생에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에서 사람이 못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아주 이상형. 그 이상형은 어디에 그럼 남아있어요? 자기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잠재, 내면 속에 이상형이 딱 나오면 정신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잠재적 이상형까지도 끊어버리는 것은 어느 때야 되느냐면 아나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혹은 의식적인 욕망, 요것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15분간 휴식하고 30분에